누군가를 만난다면 사계절은 한 번씩 겪어보고 결혼해라 라는 말이 있죠.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갈리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진짜 모습이 나온다거나 술에 취해봐야 진짜 모습이 나온다거나 결국 여러 가지 상황을 겪어보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에 결혼을 해라 라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더군요. 진짜 모습이라는 건 결국 진짜 상황에서만 드러나는 것인가 봐요. 평생 동안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경우는 운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평생 동안 드러나지 않았다면 결국 보여준 것만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던 게 아닐까요? 저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만났던 것 같아요. 남편 역시 제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고요. 각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였다고 믿고 살았던 저와 남편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모습으로 늘 살아가고자 애쓰셨던 시어머니 얘기도요. 저와 남편은 대학교 학생회에서 만났어요. 과는 달랐지만 둘 다 학생회에 속해 있었던 거죠. 저희 둘은 동갑으로 둘 다 파릇파릇한 신입생이었는데 실제 태도는 너무나 달랐어요.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하고 새롭고 대학교에 입학한 이상 최대한 다양한 활동을 해보고 싶어 학생회에 입회한 그야말로 신입생이었죠. 반면 남편은 학생회에 입회하면 교수님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고 다양한 선배들과의 접점을 통해 나중에 시험이든 취업이든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철저한 계산적인 마음으로 입회한 너무나 노련해서 신입 같지 않은 신입생이었거든요. 남편에겐 그게 삶의 기본 자세였어요. 무슨 일이 있든 자기 입속을 먼저 챙기는 거요. 삶이란 합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자기 입속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냐는 것이 남편의 말버릇이었어요.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야무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저는 어느 쪽이었냐 하면 둘 다 아닌 그저 신기하다고 생각한 쪽이었어요. 애초에 타인의 어떤 행동을 보고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타입이 아니기도 했거니와 그런 쪽으로 이득을 챙길 수 있구나 하는 것 자체를 아예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식의 사고방식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신기할 따름이었죠. 이런 남편의 속내를 알게 된 것 또한 남편이 본의 아니게 술을 좀 과하게 마신 자리에서 힘들게 털어놓은 이야기였거든요. 남편이 말하는 학생의 활동의 단점이었죠. 본의 아니게 술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것. 선배라는 이유로 무조건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 남편 같은 이에게는 지극히 비합리적인 일이었어요. 남편은 그래서 저와의 만남을 스스로도 신기해했어요.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다소 불합리한 일도 하게 되고 네가 아니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일을 하게 만드는 감정이 다소 불편하면서도 싫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편의 고백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한참을 망설였죠. 네가 없었으면 학생의 일도 중간에 그만뒀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과도 다르고 계속해서 만남을 지속해 나가려면 학생회도 계속해 나가는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 장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겨서 단점이 더 큰 것 같아. 하지만 너를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겠지. 왜 그렇게까지 나와 만나고 싶었는데? 넌 내가 여태까지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하고 있는 거야? 간단하게 말하면 될 걸 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 아이,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될 걸 왜 다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게, 비합리적이고 시간 낭비지. 그걸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너야. 아, 내가 뭔가 너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딱 한 번만 말할 테니까 잘 들어.
내가 널 좋아한다는 뜻이야. 고백하는 과정도 참 별나고 웃기죠. 전 처음엔 정말로 제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남편과의 연애 과정 또한 어찌나 불합리한 일투성이었는지요. 물론 남편 기준으로요. 남편은 늘 연애가 이렇게 비합리적인 행위인 줄 알았다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투덜거려 저를 매번 눈물 짓게 했어요. 그 불합리함을 견디고 참고 또 참아주고 서로를 위해 양보하는 것이 연애이고 사랑이 아니겠냐고 입이 아프도록 말했지만 남편은 좀처럼 납득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매번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저를 위해주는 모습에 저는 좀 끌렸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똑같이 저를 위해줄 거라면 즐거운 마음과 모습으로 해주는 편이 훨씬 좋잖아요. 결혼 또한 남편에게 있어서는 연애보다 결혼이 훨씬 합리적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었어요. 남편의 생각이 달랐더라면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연애만 했거나 아마 일찌감치 헤어졌었겠죠. 어쨌든 남편과의 결혼 과정은 남편의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느라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시어머니가 남편의 새어머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시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남편의 친어머니와는 헤어지고 지금의 시어머니와 재혼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남편의 친어머니는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남편을 비롯한 남편네 남매들은 지금의 시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아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너무 온화하네요. 시아버지가 계실 때와 시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의 모습이 완전 딴판이었어요. 시아버지가 계실 때는 충분히 잘해드렸지만 말 속에는 늘 미묘한 가시가 들어있었어요. 시아버지가 계시지 않을 때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시어머니를 홀대하더라고요. 노골적으로 돈만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남편 또한 그런 모습을 제 앞에서 감출 생각조차 안 하더군요. 어차피 결혼하게 되면 자주 보일 모습일 텐데 굳이 감추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나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시댁에 인사를 드리면서 시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남편이 꺼낸 첫 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어머니, 큰며느리가 생기셨으니 두둑하게 용돈이나 좀 주시죠. 농담조나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색을 하고 마치 돈을 맡겨둔 빚쟁이처럼 돈을 내놓으라는 말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어머니께 무슨 말버릇이냐고 용돈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저 허허 하고 웃으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두둑한 용돈 봉투를 꺼내 저에게 주셨어요. 남편은 그걸 낚아채 그 자리에서 바로 액수를 확인했고요. 봉투는 바로 저에게 돌려주었지만 제가 본 남편의 첫 번째 진짜 모습이 바로 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그런 자식들도 자식이라고 가진 걸 다 퍼주고 이용만 당하면서도 하하 호호 웃으면서 살고 계셨어요. 저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 그런 시어머니에게 연민을 느꼈어요. 사실 바람을 피운 시아버지의 잘못이 큰 거지 시어머니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흔히들 새어머니라고 하면 이야기 속에 나오는 새어머니를 떠올리기 마련이잖아요. 내 자식이 아닌 남편의 자식들에게 비교가 되도록 못살게 굴고 못되게 구는 그런 이미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남편의 모습이야말로 전형적인 새어머니나 그 아들 같았죠. 그러다 하루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할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가 여행을 가시면서 하루는 꼭 시어머니와 보내달라고 부탁 아닌 부탁을 하고 가신 거였죠. 남편은 평소에 제가 시어머니에게 동정심을 갖고 대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또 이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단단히 제게 일러두더군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의 연애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 남편이 이야기하는 말들을 대충 흘려듣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대답만 잘하고는 시어머니와 맛있는 밥을 먹고 차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맛있는 차를 좋아하신다는 걸 저는 이때 처음 알았어요. 평소 욕심이 워낙에 없는 분이셨는데 그나마 가끔 마음 가는 것을 말씀하시면 예쁜 다구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차를 마시자며 꺼내신 닭이는 비싸 보이진 않았지만 모두 정갈했고 평소에 정성껏 사용하고 또 손질을 해두신 것임을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여러 개의 차잎을 꺼내 저에게 시향을 해보라고 권해주셨고 제가 고른 차잎으로 차를 우려주셨어요. 저는 녹차라고 하면 그저 티백만 마시다가 그렇게 깔끔하고 맛있는 건지 이날 처음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정성을 다해 우려주신 녹차는 아주 달콤한 맛이 나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차가 너무 맛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제 말을 듣고 눈을 빛내시며 아주 어렵게 구한 차잎이라거나 차 종류는 관세가 너무 많이 붙어서 함부로 사기 어렵다거나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는 다 좋은데 자신과 다도 많은 좀처럼 즐겨주지 않는 것이 흠이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마셔도 그 맛이 다 그 맛이라는 것이 시아버지의 차에 대한 품평이었다고 해요. 아이고, 간만에 차 이야기를 실컷 했더니 참 좋구나. 내가 좀 들뜬 것 같지? 나이값을 못하고 있네. 어렸을 때 중국에 가서 마셨던 차가 얼마나 맛있었던지 그때의 기억이 지금까지 잊히지 않아서 말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좋아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아시잖아요. 제 남편은 취미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나저나 어릴 때 중국에 가보셨어요? 그 시절에 중국에 다녀오셨을 정도면 시어머니 엄청 귀하게 잘하셨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또 있겠지? 시어머니는 제 진심을 알고 계셨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제게 속내를 털어놓으셨어요. 바로 시아버지와의 첫 만남에 대한 이야기였죠. 너희 시아버지하고 내 이야기는 들었니? 우리 아들, 딸들이 별로 좋은 얘기는 안 해주지? 첫째는 더 그럴 거야. 다 커서 만나서. 너무 많은 걸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그이가요, 겉은 그래도 속은 나름대로 어머니 생각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거짓말은 안 해도 된단다. 첫째, 네가 마음이 참 곱구나. 사실 내가 이야기 속에나 나오는 그런 못된 시어머니는 아니고 싶었는데 말이다. 네 시아버지가 우리 첫 만남에 대해서 이쪽에도 저쪽에도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런 사태가 생기고 말았구나. 아버님이 거짓말을요? 대체 뭐라고 거짓말을 하셨길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첫 만남은 시작부터가 거짓말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시아버지는 자신을 이미 오래전에 처와 이혼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호랍이라고 소개했다고 해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의 말을 당연하게도 믿었고 순진하게도 속아 넘어가 이혼도 안 한 애 딸린 아저씨였던 시아버지를 만난 거였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당장 시아버지와 헤어지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아주 강경하게 시어머니를 붙잡았다고 해요.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까지요. 아이, 금방 정말로 곧 헤어진다고 했어. 사실 진작에 이혼을 했어야 했는데 소송 문제 때문에 늘어지고 있는 것뿐이라고 했지. 애들 친엄마가 그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했거든. 네? 그게 정말인가요? 그리고 막내딸은 네 시아버지 친딸도 아니라고 했어. 그때 당시엔 친자 확인 검사가 대중화되어 있지 않아 어렵게 해봤는데 친딸이 아니란 결과를 받았다며 보여주더라고. 딸아이가 좀 더 커서 알게 됐지만 당시 그 사람과는 벌써 한참 전부터 별거 중이나 다름없다고 했어. 애초에 그쪽이 먼저 바람을 피우기 시작한 게 한참 전이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입을 쩍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놀란 제 표정을 보고 시어머니는 이 사실은 꼭 저만 알고 있어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시더군요. 남편을 포함해 다른 남매들은 단 한 명도 모르는 사실이라고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어른들 싸움에 괜히 고통받아야 하는 게 불쌍하잖아. 애들은 그냥 계속 모르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미움을 좀 받고 말지 뭐. 그리고 너희 시아버지는 아직까진 나한테 참 잘해주시는 걸. 저도 너무 충격이긴 해요, 어머니. 하지만 이 고통을 어머니 혼자 모두 감당해야 하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남편한테라도 아니면 막내 아가씨한테라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아유, 얘. 안 돼. 절대로 안 돼. 너 꼭 비밀 지켜야 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이 비밀은 꼭까지 지켜줘. 본인이 낳지도 않은 자식을 이만큼 생각해주는 사람이 시어머니 말고 또 있을까요? 저는 시어머니가 가엾어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하고 모진 대접을 하는 남편과 다른 시동생들, 아가씨가 너무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시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았어요. 워낙에 담배를 많이 피우기도 하셨고 연세도 있으셔서 요즘 감기 증상이 심한 것 같다고 하셨을 때는 다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동네 병원에 가서 약을 타오는 정도로 넘어갔던 거죠. 하지만 나날이 기침과 두통이 심해지셨고 숨이 차다는 말씀과 함께 피를 토하며 쓰러지신 날, 시어머니는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급히 시아버지를 모시고 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폐암은 이미 4기였죠. 의사는 전이도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었고 시아버지의 연세도 있으셔서 수술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항암 치료를 통해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 치료가 최선이라고 했죠. 시어머니의 지극정성한 간호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는 제대로 된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 시어머니 역시 시름시름 앓아누우시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편찮으시자 남편과 남매들은 시어머니를 더욱 매몰차게 대했죠.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눈치라도 봤는데 이제는 눈치 볼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보다 못한 제가 시어머니를 보살폈지만 저 역시 남편의 반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힘든 상태였어요. 애초에 네가 왜 그 여자를 신경 써? 지극히 비합리적인 일이야. 이득 볼 게 전혀 없다고. 세상 일이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 이득을 볼 일이 없다고 행동하지 않으면 세상에 도덕이라는 게 왜 있겠어? 아무리 그래도 같이 보내온 세월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편찮으신 분 내버려 두는 건 사람으로서 도리에 어긋난다는 생각 안 들어? 사람으로서 도리? 도덕? 그 여자랑 아버지는 혼인신고도 안 되어 있는 건 몰랐어? 아버지 재산도 그 여자한테 최소한으로 간 것만 몰라? 최소한의 도덕이 바로 법이지. 법으로도 아무 책임 없는 일이야. 내가 아무리 그 여자한테 잘 보여봤자 이젠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그런 걸로 누구한테 잘 보이고 어쩌고 하는 당신 같은 냉혈한이 아니야. 그런 냉혈한이랑 결혼한 게 바로 당신이라는 걸 잊지 마. 내가 없었으면 애초에 그 여자랑 당신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지금도 엄연히 아무 사이도 아니기도 하고. 한 번만 더 그 여자 신경 쓰는 게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 당장 이혼이야.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셨다는 사실은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죠.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시어머니 역시 사경을 헤매고 계셨으니까요. 이때 저는 남편의 진짜 모습을 두 번째로 본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몰래 시어머니를 방문해야 했어요. 돈 한 푼 없는 시어머니가 사경을 헤매자 남편네 남매들은 시어머니를 거의 버리다시피 한 것과 다름없었어요. 그동안 본인들이 뜯어간 건 생각도 안 하는 듯 했죠. 저는 남편 몰래 시동생과 아가씨에게 한 번씩 전화를 돌렸어요. 하지만 다들 매몰찬 반응만 보이더군요.
어머니요? 그 여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그 여자 건강을 신경 써야 합니까? 그리고 형수님, 형님이 형수님 이러시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통화한 건 비밀로 지켜드릴 테니 당장 그만두세요. 완전히 시간 낭비입니다. 형수님, 여태까지 봐오신 게 있으실 텐데 지금 저희 괴롭히시려고 일부러 이런 전화 거시는 거예요? 저희 남매 중 아무도 그 여자 어머니로 생각 안 하는 거 뻔히 아시면서 왜 이러시는 겁니까? 세훈님, 혹시 그 여자랑 저희 관계 모르세요?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오빠한테 못 들으셨어요? 그 여자 이제 재산이고 뭐고 땡전 한 푼 없어요. 이런 연락 다시는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결국 시어머니의 임종은 저 혼자서 지키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부터 저는 매일매일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고맙다, 고맙다 하시면서 과거의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셨어요.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듯한 평온한 어조였죠. 내가 어렸을 때, 지금 네 나이보다 한참은 더 어렸을 때 우리 집은 참 부유했단다. 마당이 넓은 집에서 커다란 개를 키우며 살았고 집에는 날 돌봐주던 유모와 집안 살림을 돌보던 가장부가 따로 있었으니 말이다. 그 시절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집들이 많지 않았어. 하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해외를 들락날락 했었지. 내가 부탁했던 상자는 가져왔니? 네, 어머니. 옷장 안에 담겨있던 보라색 펜지가 수놓아진 상자. 이거 맞죠? 그래, 정확하게 가져왔구나. 이 안엔 내 어린 시절 추억이 다 담겨있단다. 어디 보자. 여기 양갈래로 머리를 따은 아이가 보이니? 이게 나야. 아마 처음으로 미국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일 거야. 흑백이라 이제 많이 희미해졌구나. 아니면 내 눈이 침침해진 거니? 사진이 오래돼서 많이 희미해졌나 봐요, 어머니. 그래도 지금이랑 완전 똑같으신데요? 그럴 리가. 지금은 쪼그랑 할망구가 다 됐지. 그래도 예전 얼굴이 많이 남아있으세요. 여기 동그란 눈이랑 뺨에 보조개도요. 그 사진에 보조개가 보여? 나는 전혀 안 보이는데. 내 눈이 많이 침침해지긴 했나 보구나. 한날은 어머니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느 대기업의 회장이었단다. 당시에는 꽤 잘 나가던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망해서 사라져버렸지. 아마 이름을 말해도 모를 거야. 그래도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맞았는지 아버지는 엄청난 양의 현금을 보유하고 계셨어. 그 일부는 나에게 왔는데 나머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성격에 어딘가에 기부하셨을 것 같긴 하다만. 일부는 어머니에게로 왔다고요? 와, 우리 어머니 큰 부자시네요. 그럼 부자고 말고 이제 내가 죽고 나면 그 돈은 다 네 것이란다. 아유, 돌아가시기 전에 좀 나눠주시지 그러세요. 저도 부자 한번 되어보고 싶네요. 돌아가신다는 말씀은 마시고요. 당시만 해도 저는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치매기가 온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이 아니라 생각하고 웃으며 대꾸를 한 거고 맞장구까지 친 거였죠.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은 모두 사실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과거에 제게 40위권 내에 들 만큼 잘 나가는 회사의 외동 따님이셨던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룹이 해체되면서 지금은 잊혀진 회사가 되어버린 거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 시어머니는 그간의 평온한 어조는 온데간데 없이 엄격한 목소리로 제 손을 있는 힘을 다해 꼭 잡고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태까지 한 소리들이 다 노인네의 헛소리처럼 들렸지. 그래도 전부 사실이었단다.
내 유산은 모두 네 앞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해 놓았으니 이 사실은 네 남편이고 그 누구든 간에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한다.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다 너한테 달렸으니까 말이다. 그래도 네 덕분에 마지막 삶의 순간들을 즐겁게 보내고 이렇게 갈 수 있어 고맙구나. 그 말을 마지막으로 시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도 제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방울이 흘러내렸죠. 병원에서 사망 시간을 기록하고 제가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하자 밖에서 양복을 차려입은 분이 들어와 제게 명함을 건넸어요. 나이가 지긋한 그분은 자신을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이자 변호사라고 밝히셨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밝히셨듯 시어머니의 아버지는 회사가 망한 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엄청난 양의 현금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애딸린 남자와 바람이 났다 상간녀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결혼을 한다는 소식에 노해서 친정에서는 한 푼도 보태주지 않은 채 내쳐진 거였죠. 하지만 유산은 고스란히 상속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시아버지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던 시아버지의 강력한 주장 때문이었던 거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의 재산이 당신의 자식들에게 돌아가는 걸 기꺼워하지 않으셨어요.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당신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 혼인신고는 하지 않는 게 좋겠어.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식만 올리자는 얘기예요? 그래, 나중을 위해서 그게 좋을 것 같아. 난 당신보다 분명히 일찍 죽을 테고 내 재산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식놈들끼리 나눠 먹느라 정신없을 거야. 그 싸움에 당신이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만에 하나 당신에게 먼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그 재산이 내 몫으로 돌아오게 될 테고 그럼 결국 내 자식놈들한테 가게 될 텐데 난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 여보,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 왜 그런 생각을 먼저 해요? 아내가 당신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담배도 많이 태우잖아. 생각을 안 할 수 없지. 그런 돈이라도 있어야 당신이 노후에 편안하게 살 것 아니야. 대신 내 자식놈들이 당신을 어머니 취급도 안 하려 들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다 막아줄게. 하지만 내가 죽은 후에는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살도록 해. 그때를 위해 당신 돈은 오롯이 당신을 위한 걸로 남겨둬야 해. 미안해, 고생시켜서. 대신 그만큼 내가 잘할게. 시아버지는 아주 나중의 일까지 고려해서 시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시어머니가 바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신 것이 이해가 될 만큼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사랑해 주셨던 거죠. 저는 또다시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어요. 겨우 정신을 되찾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장례식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어찌됐든 큰아들인 남편이 상주가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그것이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말로 제 마음을 짓눌러 버리더군요. 뭐라고?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야? 어머니 장례식인데 오지 않겠다고 말한 거야? 아니, 몇 번을 이야기해야 돼. 내가 거길 왜 가? 법적으로도 나와는 무관한 사람이잖아. 당신이야말로 대체 왜 거기에 있어? 그 여자 임종을 당신이 대체 왜 지켜?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진심이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고. 거참 속이 시원하네. 어차피 볼 일은 없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거슬리는 존재가 있거든. 당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속으로야 어떻게 생각했든 십수년간 어머니로 모셔왔잖아. 어머니한테 받아간 돈만 해도 상당하잖아. 그런 분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해? 사람이 죽었는데 최소한의 슬픈 척이라도 좀 하면 안 돼?
내가 왜? 슬프지도 않은데 슬픈 척을 하라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불합리한 짓을 나보고 하라 이거야? 당신 내 아내 맞아? 당장 병원에서 나오기나 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정말 나랑 이혼하고 싶어? 그놈의 돈. 만사에 합리적인 척 좀 그만할 수 없어? 당신이란 사람 정말 너무한다. 난 어머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시고 갈 거야. 끊어. 저는 이때 남편의 가장 진실한 진짜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죽음을 앞둔 이 상황에서 본 남편의 진짜 모습은 정말로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과 연애를 했었고 결혼까지 했다는 게 끔찍하게 느껴질 정도로요.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서방님들과 아가씨 또한 장례식 때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더군요. 어쩜 그렇게 모두 한통속인지. 저는 머리 끝까지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어째서 며느리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저는 생각 같아서는 시댁의 모든 비밀을 밝히고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도 돌아가신 마당에 굳이 그래야 하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시어머니가 신신당부하셨던 것이 생각나 뭐든 다 제 마음대로 하려니 영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어머니의 49제까지 온갖 생각을 다 했어요. 그냥 모든 걸 폭로해버릴까? 남편에게라도 이 이야기를 해볼까? 막내 아가씨에게라도 사실을 밝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은 매일같이 생각이 바뀌면서 제 감정도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내리락 했죠. 하지만 49제를 모시고 나자 마음이 좀 정리되더군요. 제가 가장 먼저 내린 결정은 남편과의 이혼이었어요. 남편은 말끝마다 이혼 타령을 할 땐 언제고, 제가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다소 뜻밖이라는 듯 그 여자 때문이냐고 묻더군요. 이혼하자고? 고작 그 여자 때문에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부정하는 거야. 그거 굉장히 불합리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놈의 불합리 지겨워 죽겠네. 그만 좀 해. 상당히 똑똑한 척하는 코스프레 지겨워 죽겠어. 내가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면 이혼이라고 먼저 얘기했던 건 애초에 당신이었잖아. 그리고 그 여자라고 부르지 마. 어머니는 당신을 진심으로 큰아들로 생각하고 또 대해주셨어. 난 어머니 때문에 이혼하자는 건 아니야. 여태까지 보아온 모습들이 쌓이고 쌓여서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도대체? 내 진짜 모습이 뭔데? 거기까지 내가 알려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조용히 이혼해줘. 소송이니 뭐니 하는 것까지 가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진심이야? 나랑 헤어지고 나면 어디에서 뭘 어떻게 살려고 그래? 당신이 무슨 돈이 있다고? 설마 다른 남자가 생긴 거야? 정말 할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 다 하는구나. 궁금한 건 그게 다야? 변호사 보낼 테니까 도장이나 찍어줘. 끊어. 저는 절망스럽고도 안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오랜 세월을 함께 보낸 이에 대한 실망이 절망으로 바뀐 거였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진짜 모습을 깨달아 안녕을 구할 수 있음에 대한 안도감이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울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49제를 모시면서 이제는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었거든요. 그 후 제가 준비한 것은 공부였어요. 다도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고 싶었거든요. 정시 자격증은 아니었지만 다도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책도 잔뜩 사고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들로도 공부할 거리는 충분하더군요. 자의 세계란 알면 알수록 신비한 것이었어요. 마실 것이라고는 커피밖에 모르던 저는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차의 세계에 입문한 후 매일매일 배울 것 투성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약 6개월을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은 6개월은 물론 6년을 먹고 놀아도 남아될 만큼 넉넉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시간도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돈도 그런 식으로 낭비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영국, 중국, 대만 등을 다니며 다양한 차를 맛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남은 6개월간은 다른 공부에 매진했어요. 바로 창업 준비였죠. 기본적인 메뉴 개발과 상권을 분석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더군요. 시간과 돈을 들여 수많은 분석을 하고 비교를 하고 공부를 한 끝에 저는 시어머니의 일주기를 정확하게 맞춰 개업을 할 수 있었답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맛있는 차를 대접하고 또 차에 대해 가르쳐 주기도 하는 그런 경험을 위한 카페가 제 목적이었죠. 요즘 말로 말하자면 티카페 혹은 티룸 정도가 되겠네요. 카페 이름은 시어머니의 성함을 따서 지었어요. 시어머니의 유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참 많이 고민했어요. 일단은 절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기부했지만 남은 절반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고민 끝에 생각한 것이 찻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특히 좋아하셨던 녹차와 우롱차를 중심으로 다루는 그런 동양풍의 찻집이요. 커피나 홍차를 다루는 기존의 카페라고 불러야 할 그런 곳보다는 찻집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 머릿속에서 희미하게 그려지더라고요. 생전에 시어머니가 풍기시던 조곤조곤한 말투와 목소리, 그리고 차 이야기를 하며 설레시던 그런 느낌을 주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연배분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찻집을 개업하겠다고 생각할 때부터 가게 이름은 시어머니의 성함을 따와서 짓겠다고 결심했기에 제가 잘못하면 시어머니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라는 각오로 매달렸던 것 같아요. 찻집을 개업하고 한 달쯤 지나자 어떻게 알고 왔는지 남편이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아니, 남편이 아니라 전 남편이죠, 이제는. 네가 이런 곳에 관심 있는 줄은 전혀 몰랐는데. 무슨 돈으로 개업했어? 여전하구나. 당신은 내가 왜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카페를 개업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하지도 않지? 그거야 당연히 돈 벌려고 그랬겠지. 내가 당신에게 진짜 나를 숨긴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당신은 진짜 나를 보려고 노력 한 번 안 했구나. 어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당신은 내가 반갑지도 않는 모양이네. 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잘 지냈냐도 아니고 무슨 돈으로 이런 걸 했냐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반가울 수가 있겠어? 넌 여전히 비합리적이구나. 그러는 당신은 여전히 합리적이고 차 마실 거 아니면 돌아가 줄래? 전 남편은 뭔가 할 말이 남은 듯 했지만 저의 단호한 거절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후로는 다시는 저를 찾아오거나 연락을 하는 일은 없었어요. 사실 연락이 왔었는지 어떤지도 잘 몰라요. 메신저나 휴대전화에서 모두 차단을 해버렸거든요. 최소한 이후로 찾아오는 일은 없었으니 그러려니 하고 살기로 했어요. 찻집은 첫 달 이후부터는 쭉 흑자를 내면서 계속 장사를 해오고 있답니다. 단골 손님도 생겼고요. 비정기적으로 하는 다도에 대한 원데이 클래스도 인기리에 진행하고 있어요. 수익의 일정 부분은 기부도 하고요. 차에 대해서 신나게 얘기를 할 때면 시어머니가 떠올라 가끔 울컥하는 나날도 있어요. 하지만 울지 않기로 결심한 그날 이후 저는 단 한 번도 울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지금의 제 모습을 본다면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그러리라고 믿고 있어요. 시어머니 덕분에 진짜 제 모습을 찾은 듯한 기분도 들어요. 전 남편에게는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전 남편을 만나는 동안 저는 진짜 모습을 숨겨왔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전 남편에게 눌려서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거나요. 혹은
저 스스로도 제 진짜 모습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지금 찻집을 운영하면서 드러난 제 모습이야말로 진짜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대접하고 함께 얘기하고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 전 남편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의 어떤 모습에 저는 끌렸었던 걸까요? 최소한 그의 진짜 모습에 끌렸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 참 다행이에요. 진짜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시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잘 꿰뚫어 볼 수 있기를 바라요.